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62만 개, 무려 약 60조 원어치가 잘못 지급된 사태, 유령 코인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렇지 않아도 가상자산이 제도금융권에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상태인데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기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빗썸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가상자산 가격은 왜 힘을 쓰지 못하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 교수,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2,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2,000개 비트코인을 지급해서 무려 62만 개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금액으로는 60조 원 상당,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이병옥 교수님, 빗썸,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지금 거래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중장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 고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코인 중개소에서 코인을 사면 소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장부에 그 거래 내역이 적힐 거다 이렇게 좀 기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실상은 이 블록체인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 장부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드니까 실제 거래소들은 운영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다른 장부를 하나 둡니다. 근데 거래소 내부에 소위 말하는 자기 중앙 서버 DB에 별도의 장부를 하나 두고 실제 고객들이 거래한 거는 거기에만 적어둬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고객이 별도로 자기 주소를 만들어서 별도로 외부로 보내달라고 할 때만 블록체인에 실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제 주소가 뭔지, 뭐 지갑이 뭔지 이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요청을 안 하는 데다가 수수료도 많이 드니까 대부분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거래 내역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가 하면 이제 거래소 장부에만 머물러 있어요. 장부에만. 근데 그게 저기 이제 장부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느 수치든지 마음껏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을 잠깐 보니까 이제 이벤트를 했던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2,000원부터 5만 원 사이를 지급하는 이제 랜덤 이벤트를 했던 모양이고요. 거기에 이제 당첨된 사람이 249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최소 2,000원부터 5만 원 사이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표기가 2,000BTC로 표기가 된 거죠. 아,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해버렸군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이걸 받았으니까 도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중에 99.7%는 이게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가 됐어요. 99.7%는. 그러니까 이제 회수가 안 된 게 보니까 0.3% 정도 되고요. 그러면 모두 1,788개 이제 비트코인이 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회수가 됐는데 결국 최종까지 회수가 안 된 분이 125개가 남았어요. 125개. 전체로 보면 0.02%밖에 안 되지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도 한 100억이 넘잖아요. 자, 근데 이 중에서 125개 중에 일부는 안 돌려주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매매를 하신 분도 있어요. 팔아버렸다. 그래서 현금으로 또 빠져나간 게 30억 정도. 근데 다행히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외부 주소를 만들어서 외부 주소로 빼돌린 거는 이건 이제 추적도 했는데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 거래소 내부에서 매매를 통해서 30억은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어차피 자기들 장부에 있는 거니까 이제 반환이라는 행위는 그냥 수치만 바꾸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잘못 표기된 거는 뭐 전산상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 사실은 좀 놀라운 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어떻게 이제 가능했는지를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일부는 돌려줬고 일부는 끝까지 안 팔고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백훈종 대표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선 99.7%가 회수가 됐다. 이 회수가 됐다는 뜻은 뭡니까?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이 없는 거잖아요. 회수가 됐다는 건 어떻게 한 거죠? 이게 언론에서 오지급과 회수라는 용어를 쓰니까 마치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갑 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갑에서 다시 회수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실제로는 회수된 게 아니라 나간 것도 아니고 회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빗썸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장부라고 하니까 또 어려운 말이니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계정이 제가 딱 빗썸 앱을 열면 제 잔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잔고는 그냥 숫자예요. 그거는 빗썸이 찍어주는 숫자입니다. 제가
빗썸 계좌에다가 빗썸 비트코인 입금 주소에다가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그 입금 내역을 반영을 해주는 거죠. 예. 그거는 빗썸이 수기로 간단하게 말하면 수기로 예. 적어주는 겁니다. 예. 물론 자동으로 이게 반영이 되겠죠. 예. 근데 그 숫자를 어떤 직원이 2,000원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마다. 예. 근데 2,000 BTC를 더해버린 거죠. 더해버리겠다.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서 KRW라고 하는 예. 원화라는 것도 하나의 코인처럼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 KRW라고 하는 가상의 코인이 있는 거고 BTC, ETH, XRP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고객이 입금한 비트코인과 기타 등등 가상자산들은 지갑이라는 곳에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모아놓고 예. 거래는 이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DB상에서 숫자만 막 바꿔치기 하다가 매수 매도가 일어나게 하다가 예. 그 결과값만 또 고객의 계정에 밸런스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을 장부상 쓰는 거죠. 거래네요. 장부 그래서 거래. 회수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폐가 있고 숫자를 지웠다, 데이터에서 삭제를 했다. 네, 또는 원복했다. 원복했다. 네, 이렇게 그런 보시면 얘기인데. 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는 빗썸에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현금은 빼갈 수는 있는 거네요. 일단 빗썸도 원화 잔고라는 게 있겠죠. 예. 빗썸이 가지고 있는 원화 출금 가용 금액 예. 이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고객이 뭐 20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내 밸런스를 봤는데 늘어난 금액을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는 거. 그때 이상 거래 징후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빗썸 내부에서 통제 그런 기능들이 예. 발동되지 않았다면 고객이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매도 가지고 현금을 현금이 그리고 해버린 거죠. KRW 잔고가 KRW라고 하는 가상의 잔고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예. 그러면 그거를 출금할 수 있는 한도도 결국 빗썸이 출금할 수 있는 가용 금액 내에서 예. 그리고 빗썸이 만약에 어떤 계정에서 특정 어마운트 금액 이상이 출금돼 버리면 이상징후로 포착하고 예. 막아버린다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예. 이런 기준 밑에 있는 금액은 출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출금이 딱 됐다 보시면 됩니다.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뭔가 한도 내에서는 가져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환을 안 할 수, 이번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현금을 챙긴 분들이 아까 그 장부상으로 데이터 받았다가 장부상으로 사라진 건 그렇고 현금을 챙긴 사람이 끝까지 반환을 안 하겠다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뭐 보기 나름인데요. 예. 이게 회수라는 의미는 뭐 장부에 어차피 자기는 바꿀 수가 있지만 예. 장부에 자기들이 실수로 기입한 거는 고객 동의 없이는 회수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랜덤 박스라는 걸 열어본 사람이 소수였고요. 예. 안 열어본 사람들은 자기의 장부에 급히 지웠는데 일단 열어본 사람은 장부에 반영이 되고 나서는 그 장부가 자기 장부지만 네. 고객 동의 없이는 수치를 바꾸면 안 되거든요. 아, 거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25개라는 비트코인은 예. 뭐 자기 장부에서 자기가 임의로 지울 수는 있으나 예. 고객 동의하기 전까지는 고객의 계좌잖아요. 고객 계좌죠. 자기들이 표시해준 금액이긴 하지만 고객 거라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그 여기 회수라는 의미는 고객이 동의를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중에서 125개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어요. 예. 매매가 일어난 거는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현금을 이제 인출을 했죠. 예. 이게 30억밖에 안 나간 이유가 네. 이제 인지한 이게 사건이 터진 건 7시경인데 예. 인지하고 출금을 막은 게 7시 4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40분 40분 사이에 많은 매매가 일어났고 예. 그 사이에 출금까지 한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폭락도 좀 한 거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을 준 게 아니라 예. 자기들 실수로 없는 비트코인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62만 개가 없겠죠. 당연히 그게 또 거기에. 매매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인정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부당이익이냐 아니냐를 이제 다퉈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예전에 판례를 봤을 때 법하면 이제 명백하죠. 만약에 법정화폐를 잘못 보낸 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예. 이제 부당이익이 되니까 부당이익 소송을 반환해야 하면 되고. 반환을 해야 돼. 그것도 부당이익 소송을 해야만 반환이 가능해요. 예. 법화도. 근데 이 법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법화처럼 준하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봤을 때 예. 과거 판례는 법화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예,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금융 자산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잘못 보낸 게 14억 정도를 잘못 보낸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걸 받은 사람이 다른 계정을 옮겨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 2심은 무죄가 났다가 3심에서 이제 파기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때 이때 결국 마지막에 받는 건 형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민법으로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 정도로 됐고요. 그때 핵심은 뭐냐면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 많이 달라졌던 거는 그 사이 이제 판례가 이제 비트코인도 몰수 가능한 자산이 돼버렸고
이제 그 대법원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면서 네. 요번이 좀 이제 과거 판례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이 재밌는 점은 있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디지털 물품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없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매매가 일어나게 한 건 자기들의 거버넌스 잘못인데 네. 과연 부당이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네. 이제 명백하게 뭐 이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법하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데 네. 다툼의 여지는 조금은 있으나 음. 아마 이제 이 보통 법 감정상은 부당이익을 볼 가능성도 좀 적지 않아 있긴 있겠죠. 예. 어쨌든 다툼이 있어야만 다툼이 된다. 있어서 소송이 또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그 담당자가 실수로 아까 원을 눌러야 되는데 비트코인 BTC를 눌렀다면 없는 자산 62만 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상에 이렇게 언제든 이런 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없는 거를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냐?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괜찮지는 않고 예. 가능하죠. 가능하다. 이 거래소들이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 사실상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거래소 내부적으로 그냥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아마 금융 당국이 지금은 이제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에다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는 최소한 기준을 맞춰놔라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뭐 당연히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금융 자산에 준하는 걸로 지금 취급당하지도 않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지위라는 것도 금융사들과는 다른 그런 지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사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중개소, 중개소. 업소 뭐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 기준이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상 네.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기준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직원이 잘못 오입 입력을 했을 때 그것을 걸러주는 2단계, 3단계 검증 체계가 있었다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태인데 네.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이제 우리나라 2위 거래소가 이 정도 내부 통제 기준이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그럼 어떤가?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소보다 더 큰 네.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대형 거래소들은 또 어떤 내부 어떨까? 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빗썸이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곳이고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업비트, 세계 제일 큰 곳은 바이낸스. 그러면 내부 통제 기준 이렇게 빗썸이 정말 허술한 곳에 드러나는데 다른 데는 정부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데도 이런 의심을 살만한 겁니까? 지금 다른 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상으로는요. 예. 다른 거래소도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즉시 블록체인에 반영하는 거는 시간상, 비용상 불가능해서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네. 모두 다 이중 장부를 운영을 해요. 자, 그럼 문제는 이중 장부에 있는 거랑 그러니까 이 표시 수량이랑 실제 보유 수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느냐, 예. 두 개가 맞는지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과거에 없는 코인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없는 코인을.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지금 일부 그 거래소는 예전에 이 없는 코인을 팔아서 200조 이상의 이 허수 매매를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그게 그랬어요? 기소도 됐었고요. 오. 그래서 생긴 법이 이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보면 7조 2항에 예. 소위 말하는 동종 동량 보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동종 같은 종류의 코인을 같은 같은 양만큼. 양을 보관 법칙이 있다 이거죠. 네가 뭔가를 팔았으면 예. 그걸 가지고 있어라는 거거든요. 예. 이 바꿔 말하면 안 갖고 있는 걸 과거에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종 동량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은 모든 명의가 이제 예탁결제원에 따로 분리돼 있어요. 네. 이제 이게 분리돼 있죠. 예탁결제원에 있는 수치와 지금 증권거래소, 이제 증권사에 우리 HTS 보는 수치가 늘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 표시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 보유한 주식과 매도 가능한 주식은 다릅니다. 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표시 수량과 실제로 매매 가능한 수량은 달라야 되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 표시는 일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 다만 그게 거버넌스가 있다면 매매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면 안 실제 된다. 보유 수량과 예. 내 표시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버넌스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아. 자, 그럼 여기 어쨌든 예. 이 동종 동량 보관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예. 거버넌스가
이 빗썸이 있었냐를 봤을 때 네. 이게 완전히 없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어느 개인 한 명이 직원 하나가 표시도 잘못할 수도 있고 네. 그 표시를 원화를 하든 BTC를 하든 잘못할 수도 있는 데다가 잘못된 게 현재 보유 수량과 일치하는지도 이 확인하는 예.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음. 그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예. 외국에 보면 예. 외국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상법상에 예. 신의성실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예. 뭔가 잘못 났을 때 형법상 처벌이 거의 약하고 민법상 손해만 하는 이제 신의성실에 의존하는 반면에 미국에는 피두시얼이라고 부르는 신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신인 의무는 이게 형태는 민법처럼 돼 있지만 잘못됐을 때는 형법상까지 같이 가요. 어. 예전에 FTX 사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FTX가 사실은 고객이 관리한 그 코인을 임의로 자기가 썼다가 사실은 네. 이거는 신의 성실이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네. 형법상으로 30년, 40년을 구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 외국은 거의 자체적인 공시 의무를 두고 있어요. 예. 그 프로프 오브 리저브라고 해서 네가 갖고 있는 실제로 보유 수량과 표시 수량이 맞는 거를 네가 알아서 표시를 하라. 아. 그렇지만 신인 의무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막대한 형법상의 이제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반면에 우리는 동종 동량을 하라고 이제 뭐 법에는 돼 있는데. 법에는 돼 있는데 이제 어느 주기로 해라 또 없는 거고요. 읽기는 법상의 이제 법감정상으로는 원래 법칙상으로는 실시간으로 해야만 되는데 네. 이 실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각 사가 실시간은 안 되더라도 동종 동량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감독은 또 봤었어야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의무를 줬고 예. 이 동종 동량을 어겼을 때는 뭐 1억 이하의 벌금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동종 동량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빗썸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예.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같고 음. 다 거래소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의무 준 건 비슷하나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신인 의무는 워낙 강력해서 네.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동종 동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규율하는 반면에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벌 조항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사태도 정말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유 수량과 표시 수량을 확인을 안 하느냐. 예. 그리고 이 동종 수량에 대한 만약에 처벌 조항이 강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랬을까? 라는 그러네요. 측면을 볼 수가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건 빗썸 아까 우리 백종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빗썸만의 문제일까? 업비트나 바이낸스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 야, 내가 업비트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제대로 돼 있을까?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 있고 앞으로 이런 걸 그러면 막으려면 동종 동량의 어떤 그 체크 시스템이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가상자산에 대한 일단 우리가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식을. 사실상 가상자산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왜 이렇게 거래소들이 빠른 매수 매도가 가능해야만 하는 곳인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예. 입금이 되지만 예. 사실상 거래는 장부상으로만 하다가 장부상으로. 그마저도 내부 통제 기준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 최대한 빨리 거래가 24시간 일어나게만 해야 되니까 예. 이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치더라도 예. 최대한 속도가 빠르고 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 거래소 내부에 보면은 매칭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칭.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예. 매수 매도가 즉시 체결되게 하는 아. 매수호가 매도 호가가 만나서 예. 체결이 그 즉시 일어나게 하는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라는 거는 초단타 매매, 예. 스캘핑, 기타 등등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빠르게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네. 그 욕망의 덩어리가 말하자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결국 이런 수요에 맞춰서 네. 어떤 최선의 이런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규율을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증권사에 준하는 마련해서 뭐 이제부터 가상자산도 그러면은 예. 내시면은 마감을 하자 장을. 네. 그리고 예탁결제원이랑 아니면은 한국거래소 같은 거 만들어서 시스템. 권한과 책임을 분리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둘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가상자산은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고 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면 또 쇄국 정책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뭔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일단은 이게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돈 복사 수단이 아니고 예. 그 중에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자산이고 네. 거래소는 결국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환전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법정화폐 온오프 램프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게 맞죠. 네.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거래되게 하고 수많은 알트코인도 거의 돈 복사식으로 막 네.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돈 복사하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 문화를 바꿔야 가장 확실하게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름이 끼치는데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두 분이 이제 해법에 대해서 막을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우리 관련해서는 여러 입법 논의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다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였어요. 거기서 지금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데요.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문제가 됐던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 주주의 지분 제한을 일정 비율로 하자. 15 내지 20%로 하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개를 좀 나눠서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먼저 지금 문제가 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부터 보고 싶은데 지분을 15에서 20% 이내로 제한하자. 이거 민간 기업인데 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요, 이 되게 좀 웃기죠. 왜냐하면 중앙 집중된 이 금융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생긴 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코인 거래소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레거시 금융은 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명의에서는 예탁 결제원이 해야만 되고 네. 상장위원회 따로 있고 완전 이 회계물이 분리돼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코인 시장은 모든 회계물을 중개소가 다 갖고 있어요. 중개소가. 중개소가 임의로 거래소가. 상장하죠. 임의로 폐지하죠. 네. 그다음에 고객 수탁권까지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회계문의는 중개소에다 갖고 있는데 네. 금융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권한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겪으면서 가장 강해진 게 뭐냐면 예. 이 사회적 신용 부분, 금융회사는 사회적 신용 부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대주주 적격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엄청 강화가 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일부 대주주 적격 같은 거를 받고는 있으나 다른 모든 데는 열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고객이 수탁한 돈은 오히려 금융회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보면 이제 주주 제한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모델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이번에 대체거래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NXT. 대체거래소. 예. 대체거래소가 15% 제한이 있어요. 지분 제한이 있군요. 네. 그 모델을 갖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15%를 가지고 있다가 15% 이상을 하려면 금융위 허가를 받아서 더 하라라는 모델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민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세히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지금 빗썸이랑 이 업비트는 이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대기업군이란 말이에요. 거래 금액이라고 처음에 수수료 수입 같은 걸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규제 차익으로 자기들 돈을 벌 때만 하더라도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호받아야 입장이 아니라 고객들 돈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될 입장인데 예. 이게 대기업군에 속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90% 정도 되면서 모든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도 예. 이제 투명성을 위한 지분 제한을 위해서 이제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좀 나오고 지분 제한 문제 한번 먼저 우리 예, 백훈정 대표께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상적 거래소 책임성 차원에서 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1등 거래소 업비트하고 왜 네이버하고 합병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네. 지분 이게 만약에 이대로 입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지분 문제가. 그렇죠.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두나무 네. 합병도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대주주 15% 제한이 된다면. 만약 이대로 된다면. 그렇죠. 이게 국내 사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기업군에 묶이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책임이 강화돼야 된다,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합병 같은 그 민간에서 발생하는 말하자면 딜이지 않습니까? 거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국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5%든 20%든 어떤 이유가 있다면은 예. 제한을 두는 것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비트와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을 해서 뭔가 글로벌한 핀테크 이런 예. 디지털 자산을 총망라하는 회사로 한번 커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영향이 간다면 이건 잘못된 악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두나무와 빗썸 이런 것들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근데 15% 대주주 제한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지분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 백훈종 대표는 말씀하시고 우리 이병욱 교수님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규제 수단이 없으니까 상당히 하는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비하면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지분 제한 문제와 함께 얘기되는 게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이 부분에서 아직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블의 핵심은 이 발행자가 그 가격을 정말 안정적으로 해줄 사회적 신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입법 기조는 네. 이제 과거 미국도 아무나 발행하던 거를 예. 지금 은행에 준하는 정도의 사회적 신용을 가진 데만 이제 허가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기능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동일한 전자화폐라는 게 이미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핀테크를 하려면 예. 전자화폐법을 잠깐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 이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자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 유일한 차이는 전자화폐는 유통이 금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만 쓸 수가 있게 돼 있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가 예.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산 사람한테 나중에 법화로 바꿔줄 의무가 생기면서 이걸 가지고 결제 수단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뭘 허가해 주는가 하면 유통을 허가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뭐 네. 코인 같은 데서 판매하겠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만 유일하게 허가제로 둔 이유도 뭐냐면 그만큼 사회적 신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많은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그 리저브에 생기는 이자 수익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1,000억대 이상의 돈을 굴려야만 예. 이 이자가 생겨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데 네. 아무나 발행해서는 안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은행에 준하는 거를 만들거나 예. 은행에 준하는 만들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은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법령을 만든 거라 보고요. 예. 지금 은행이 들어와야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발행자의 신용도가 은행급에 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법이 수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하자, 은행에 준하는 신용도가 필요하자고 주장하는 반대편에서 핀테크 회사는 이렇게 하면 뭔가 스테이블 코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반대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백훈종 대표님?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인 게 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결국 은행 차터를 가진 곳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발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어떤 나라든 쉽게 놔주지 않을 겁니다. 아예 유럽 같은 곳에서는 미카 법안이 나오면서 예. 이 USDT,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해 버렸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은행들의 이런 51% 지분 이 룰이 뭐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직 어떤 정의를 네.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한데 민간 업자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발행해버리면은 게다가 환율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그냥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돼 버리면은 예. 한은이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에 충분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환율이 여기서 그냥 스스로 결정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어요. 네.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담고 있는 51%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국제적인 추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들과 이 민간이 같이 공조를 이뤄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자. 예. 그리고 나서 민간이 점점 이제 뭔가 더 가져와야 된다면은 네.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일드 같은 거, 이자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한번 허가를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추세를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다고는 봅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지금 추락하고 있는 마지막 질문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짧게 좀 아주 짧게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왜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레러티브에 한번라고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레토릭이나 레러티브가 이미 다 무너졌다고 봐요. 서사. 왜냐하면 상승을 우리가 지탱하는 하나의 서사가 가격을 무너졌다. 형성하는 게 주간, 객관 요소가 있는데 예. 객관 요소가 여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간 요소 중에 가장 한 주관적인, 게 상호 주간이라고 부르는 유동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이게 가격인데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떨어미칠 서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사가. 없는 거죠.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안 믿을지 또 생길 수 있을지 서사가 좀 그건 알 수는 다시 없죠. 회복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해. 다시 지난 회복할까? 11번이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망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예.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5지급 사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중임 교수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